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돈 버는 AI, 어도비의 실적 발표 내용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매도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어도비의 실적 발표는 돈 버는 AI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세일즈포스 아인슈타인 GPT나 인투이트의 어시스트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놓은 AI는 아직 완전히 개방된 게 아니라 일부 대기업 및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한테만 AI를 오픈한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툴이 이제 메가테크가 내놓은 AI 중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등장했던 게 달라진 점입니다. 우선 가볍게 어도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도비는 콘텐츠업에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와 고객들의 퍼널을 관리하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나눠서 생각하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메인 사업부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입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어도비의 제품을 쓰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해자도 높은 편인데, 웹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익스프레스도 있고, 개별 제품으로는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포토샵이나 사진 처리에 특화된 라이트룸, 그리고 그리기에 특화된 일러스트레이터나 PDF를 다루는 아크로벳, 그리고 영상 컷 편집을 도와주는 프리미어 프로와 영상 효과를 입혀주는 애프터 이펙트가 주력 제품. 이거를 하나하나 사려고 하면 월 $20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고, 전체를 다 쓰는 올 앱을 쓸 경우에 크리에이티브 올 앱 번들을 구매하는 거는 $55이기 때문에 3개 이상 쓴다고 했을 때 올 앱 번들을 구매하는 게 현명한 소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큐먼트 클라우드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PDF를 다루는 사업부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문서가 PDF를 통해서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도비 입장에서 좀 많은데, 아크로벳 시리즈를 통해서 PDF를 만들고 편집하고 그리고 주석을 달고 서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경우에도 웹뷰어를 통해서 PDF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비 리더만 사용하는 수요는 좀 경쟁이 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도비의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입니다. 이거는 약간 마케터분들에게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어도비 애널리틱스 양대 퍼포먼스 애널리틱스로서 익숙하실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모든 고객의 움직임이나 행동, 소비 행동 자체가 웹과 앱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고객 분석을 잘하기 위한 분석 솔루션도 해자가 높은 도구입니다. 이쪽에서 보통은 쉬운 구글 애널리틱스부터 접하시는 편이고, 대기업에서는 어도비 것도 병행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 작성의 필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차트화시켜서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콘텐츠업을 하는 데 쓰이는 게 크리에이티브와 도큐먼트가 74%를 차지하고 있고, 마케팅 관리에 쓰이는 익스피리언스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광고업과 연계돼서 쓰이는 수요가 높기 때문에 어도비의 3분기 실적 발표는 광고 기업들의 센티를 드러내는 실적 발표 첫 주자이기도 합니다. 어도비의 3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은 파이어플라이가 어떻게 어도비의 매출 구조를 올리느냐였습니다. 파이어플라이의 이미지 생성 건수는 3분기에는 15억 건, 그러니까 누적으로 20억 건을 사용을 했죠. 따라서 이 정도면 신규 유입자도 늘고 이미 콘텐츠 사용자들이 자리 잡고 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2분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사적으로 어도비의 제품을 생성 AI를 접목시킬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채택하도록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이어플라이를 별도의 앱으로 물론 적용도 했습니다만 전체 클라우드에 통합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무료로 생성 크레딧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무료 버전에 대한 퀄리티도 높여서 장기적으로 신규 유입과 그리고 업셀링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6개월 내에 단기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실망을 했으되 장기적으로는 조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전체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한 가격을 11월부터 올렸기 때문입니다. 바클레이스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용자 중에 50%가 개인이고 나머지 40%는 팀 사용과 10%는 기업들의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50%는 개인, 50%는 기업인데요. 따라서 전사의 60%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연간 구독을 하시는 비율과 월간 구독을 하시는 비율들을 생각할 때 천천히 가격 인상분들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략 매출 성장률이 3에서 5% 정도 업사이드로 반영될 거라 예상됩니다.
이 모든 거는 파이어플라이가 얼마 정도 더 잘 될지를 반영하지 않고 가격 인상분만을 반영한 업사이드이죠. 실적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를 정리해보면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이 동시에 확장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많이 해보면서 좀 느끼는 거지만 결국에 기업의 주가는 펀더멘탈이라는 점, 그리고 더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라는 거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더 늘어나는 것, 매출 성장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울기 자체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은 것에서만 끝나면 6점짜리이겠지만 7점, 8점, 9점 기업이 되기 위해선 영업이익률도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작년에 기업들의 지출 감소를 꽤 크게 겪고 지금도 아직 국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어도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유입자와 기존 고객의 소비량이 동시에 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에 비해서 광고 업황들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21년에 37% 정도에서 34%까지 크게 하락한 뒤 다시 회복 중이기 때문에 12개월 EPS 성장률은 대략 한 2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비 중에 74%를 차지하는 아까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도큐먼트 클라우드까지 포함한 게 디지털 미디어죠. 그것의 구독 매출을 볼 때 마지막 4분기에 대한 ARR 증가의 가이던스가 520밀리언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약간 이보다 높았는데요. 이게 왜냐면 실제로 컨센은 465 정도에서 470 정도로 밀리언을 예상한다고 해서 서프로 찍히긴 했으나 대략 만약에 정상적인 4분기 계절성을 반영했다면 575밀리언 정도까지 나타냈어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아마 어도비를 구매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정도를 기대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기대치보다는 약간 낮았는데 아직 어도비의 주 고객이었던 기업들의 지출 감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즉각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를 택하지 않았다 보니까 실망으로 인한 하락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시장이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약간씩 낮아지는 중인데 아마 가격 인상이 반영되게 되면 여기서 미국도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유럽은 이미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으며 아시아는 2분기부터 바닥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어도비의 실적 발표 자료는 현재 무료로 공개 중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엔비디아를 깊게 팔로우업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젠슨 황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댓글로도 소통을 몇 번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뤄보는 주제입니다. 제목으로 많은 뉴스들이 당시 엔비디아 젠슨 황의 매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젠슨 황의 매도 또한 은근한 걱정거리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9월 1일 당시에 젠슨 황은 27만 5천 주에 대해서 임직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매도할 계획이라는 서류를 공시합니다. 이것이 폼 144, 그러니까 144라는 것은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내가 이걸 왜 파는지, 무엇을 위해 파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브로커,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였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팔 것인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실질적인 약세를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시점별로 보시게 되면 공시가 처음 올라오고 나서 곧바로 실제 트레이딩 데이 기준으로는 매 영업일마다 29,688주씩 스톡옵션 행사를 후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파일 기준으로 9월 11일에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이고 9월 13일과 18일에 올라온 파일링도 살펴보시면 거래일 기준으로 매도 후에 D+3일 안에 공시해야 하는 SEC 한도 안에서 총 4개의 파일링으로 복구가 돼 있죠. 그 결과 젠슨 황은 실제 해당 기간 동안 요 밑에 약 47만 5천 주 중에서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 정도는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당시에 보고했을 때 마지막으로 9월 17일에 대한 한정된 스톡옵션 중에서 이제 더 이상 보고할 것이 없다, 남은 수량이 없다라는 것으로 밝혀서 젠슨 황의 매도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크게 살펴보시면 이 11만 8천 주를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행사를 끝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절반을 매도한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또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젠슨 황이 실제 매도 의사가 있을 당시에는 이 권리 마감일이 3월 20일까지, 당시 22년 3월 20일까지인 주식에 대해서
곧바로 실행하여서 만기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즉각 매도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보유분은 0%였고 취득 후 즉시 매도가 100%였죠. 그 후 지금의 주식 매도는 현재 권리 마감일을 기준으로 2022년 12월부터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벌써 권리 마감일이 올해 9월 17일짜리인 스톡옵션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절반인 47만 5천 주에 대해서 당시 행사를 해서 보유를 하였고 이후 공시를 하고 하루에 모든 영향이 미칠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은 거래일 동안 나눈 값을 매도를 하고 비즈니스 데이로 4일 정도는 취득 후 매도, 취득 후 매도 이것을 반복을 하고 그래서 중립이죠. 이렇게 반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5일차에는 매수를 하는 식으로 모든 스톡옵션 행사를 똑같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은 9월 1일부터 보자면 절반을 보유하고 절반을 취득 후 매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75%를 보유를 하고 25%를 취득 후 매도한 케이스이죠. 이 전체 취득분에 대한 세금이나 생활비를 생각하시면 이 정도 규모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2년에 비해서 젠슨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란 점이죠. 그리고 여전히 젠슨황은 직접 보유 지분 800만 주, 간접 보유 지분 7,900만 주로 총 8,700만 주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접 보유 지분의 800만 주에 대해서도 이번에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서 22년 말 기준에 비해서 현재 보유 지분을 약 10% 정도 늘린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했던 여러가지 내용은 네프콘을 통해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